유진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는 화려함의 극치였다. 서울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로 가득 찼고, 천장의 거대한 샹들리에는 그들의 성공을 축복하듯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와 나직한 웃음소리가 품격 있는 클래식 선율과 어우러져 완벽한 밤을 연출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의 중심에 서 있는 남자, 유진그룹의 총수 강지훈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소음일 뿐이었다. 그는 얼음으로 조각한 듯 차가운 얼굴로 연 회장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허리를 숙이거나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35의 나이에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오른 남자. 사람들은 그를 얼음 황제라 불렀다. 그의 곁에는 작은 그림자처럼 아들 강민준이 서 있었다. 5살배기 아이는 값비싼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나이에 맞지 않게 위태로워 보였다. 1년 전 엄마를 잃은 뒤로 아이는 말을 잃었다. 늘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지우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저며왔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몰랐다. 아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거는 대신 그는 그저 아이의 어깨를 기계적으로 감싸 쥐었다. 그 온기 없는 손길에 민준의 작은 몸이 움찔 떨렸지만 지우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지키고 확장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가족이란 그에게 또 다른 책임의 영역일 뿐 위안이나 안식처는 아니었다. 지우는 건배사를 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충직한 비서인 최민호 실장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일정을 상기시켰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그의 옷자락을 붙잡는 약한 힘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리자 아들 민준이 무언가를 간절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처음으로 아이의 텅 빈 눈동자에 희미한 빛이 감돌았다. 지훈의 시선은 아들의 작은 손가락 끝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그곳에는 연회장 구석에서 조용히 샴페인 잔을 정리하고 있는 한 여직원이 있었다. 평범한 유니폼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유독 그의 시선을 잡아끄는 무언가가 있었다. 익숙하지만 동시에 낯선 기묘한 느낌이었다. 그 여자는 1년 전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 윤서아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물론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더 많았다. 아내보다 조금 더 날카로운 눈매, 단단해 보이는 턱선.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와 옆모습에서 느껴지는 아련한 그림자는 지훈의 굳어있던 심장을 순간적으로 흔들었다. 그가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여 있는 바로 그 순간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지난 1년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아들 강민준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너무나도 작고 떨리는 하지만 분명한 한마디. 엄마. 그 단어는 총성과도 같았다. 화려한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지훈의 세상은 오직 그 한마디를 중심으로 무너져 내렸다. 지훈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들의 목소리가 그의 뇌리를 후려쳤다. 엄마라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여자를 다시 바라보았다. 여전히 무심한 표정으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주변의 누구도 이 작은 소란을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오직 지훈만이 시간 속에 홀로 갇힌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들은 여전히 여자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고 그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지훈은 아이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정신 차려. 저 여자는 내 엄마가 아니야. 네 엄마는 죽었어.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의 철옹성 같던 이성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최민호 실장이 그의 창백한 안색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총수님, 괜찮으십니까? 지훈은 대답 대신
턱으로 여자를 가리켰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날카로웠다. 저 여자 누군지 알아봐.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신입 사원인 것 같습니다. 기획팀의 한서연이라고. 최 실장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지훈은 말을 잘랐다. 모든 걸 알아내. 태어난 곳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당장. 그의 명령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연 회장에 머물 수 없었다. 아들의 손을 거의 끌다시피 하며 그는 자신을 쫓는 수많은 시선을 뒤로 한 채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호텔을 빠져나와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자 비로소 지훈은 긴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민주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다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지만 그전과는 달랐다. 무언가 희망의 불씨를 본 사람처럼 아이의 작은 얼굴에는 희미한 생기가 돌고 있었다.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단순한 우연일까? 죽은 아내와 닮은 여자, 그리고 말을 잃었던 아들이 그녀를 보고 처음으로 내뱉은 한마디. 이 모든 것이 그저 기막힌 우연의 일치일 수 있을까? 그의 직감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재계의 정상에 오르기까지 그를 이끌었던 것은 냉철한 이성이었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길을 알려준 것은 동물적인 직감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직감은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그 여자, 한서연. 이름 석자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의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그는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만약 저 여자가 의도적으로 아들에게 접근한 것이라면, 만약 이 모든 것이 유진그룹을 혹은 그 자신을 노린 치밀한 계획의 일부라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누구도 믿지 않았다. 특히 아내의 죽음 이후로는 더욱 그랬다. 아내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종결되었지만 그는 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 의심의 씨앗이 다시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차는 어느새 한남동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춰 섰다. 지훈은 민준을 안아들고 차에서 내렸다. 아이는 평소와 달리 얌전히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사용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는 곧장 민준의 방으로 올라가 아이를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 보았다. 아들의 눈은 여전히 그 여자, 한서연이 있던 방향을 향하는 듯했다. 지훈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미열이 있었다. 아이 역시 오늘 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분명했다. 그는 조용히 방을 나와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서재에 들어선 그는 곧장 최민호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나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최 실장의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막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확보했습니다. 한서연 29살. 지방대를 졸업하고 몇 군데 중소기업을 다니다 한 달 전 우리 회사 경력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가족관계는 고아입니다. 부모님은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셨고 다른 형제자매는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서류상으로는 너무나도 깨끗했다. 평범하다 못해 불행하기까지 한 인생. 하지만 지훈은 그 이면에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게 다가 아닐 거다. 서류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찾아내. 과거 행적, 주변 인물, 통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사용해. 필요하다면 외부 인력도 써. 이틀 주겠다. 이틀 안에 저 여자의 모든 것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지훈의 명령은 단호했다. 그는 결과를 원했고 과정은 중요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그는 창가로 다가가 텅 빈 눈으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한서연, 당신 도대체 누구지? 왜 내 아들 앞에 나타난 거지? 당신이 내 아내와 닮은 것은 우연인가? 아니면 필연인가? 수많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얼음 같던 그의 인생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시작은 말을 잃었던 아들이 내뱉은 단 한마디 엄마였다. 그날 밤 강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틀이라는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강지훈은 평소처럼 일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한서연이라는 여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약속된 이틀이 되던 날 아침, 최민호 실장이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그의 집무실로 들어섰다. 지훈은 말없이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수십 장에 달하는 종이에는 한서연의 29년 인생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출생, 학력, 경력, 재산 상태, 심지어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지훈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보고서 속의 한서연은 유령과도 같았다. 그녀의 인생에는 특별한 점이 전혀 없었다. 흔한 어린 시절 친구도, SNS 계정도, 심지어 깊은 관계를 맺은 연인조차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깨끗하고 평범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이게 전부인가? 지훈이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던지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최 실장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총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전부입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인생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최 실장의 마지막 말은 지훈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그렇다. 이것은 만들어진 인생이다. 한서연이라는 이름 뒤에 진짜 얼굴을 숨기고 있는 누군가의 완벽한 위장. 그녀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왜 하필 유진그룹에, 왜 하필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일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해답은 보이지 않았다. 그의 혼란은 아들 민준과의 관계에서도 계속되었다. 그날 이후 민준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지만 아이에게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텅 비어있던 눈에 가끔씩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빛이 서렸고 밤마다 잠꼬대로 엄마를 찾았다. 한 번은 아이의 방에 들어갔다가 스케치북에 가득 그려진 한 여자의 얼굴을 발견했다. 서툰 솜씨였지만 그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한서연. 아이는 그 여자를 단 한 번 보았을 뿐인데 그 얼굴을 마음속 깊이 새겨 넣은 것이다. 지훈은 아들에게 최고의 심리치료사를 붙여주었지만 의사는 아이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아이의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가 한서연이라는 것을 지훈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결국 지훈은 직접 그녀를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서류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기 위해서는 그녀의 눈을 직접 마주해야만 했다. 그는 최 실장을 시켜 우연한 만남을 계획했다.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총수와의 오찬 간담회. 수많은 신입사원들 중 한 명으로 그녀를 만난다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터였다. 간담회 당일 지훈은 평소보다 더욱 완벽한 모습으로 테이블에 앉았다. 수십 명의 젊은 얼굴들이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의 시선은 그들을 천천히 훑다가 마침내 한서연에게 멈췄다. 그녀는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화려하게 꾸민 다른 동기들과 달리
그녀는 최소한의 화장과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그녀를 돋보이게 했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죽은 아내와 더욱 닮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사람이기도 했다. 아내는 온실 속 화초처럼 부드럽고 여린 사람이었다. 그러나 한서연에게서는 혹독한 들판에서 살아남은 잡초 같은 강인함이 느껴졌다. 특히 그녀의 눈빛,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깊고 고요한 눈빛은 지훈으로 하여금 잠시 말을 잃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한서연 씨라고 했나? 유진그룹에 지원한 동기가 뭐지? 갑작스러운 지목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보통의 신입사원이라면 당황해서 말을 더듬기 마련이었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최고의 회사에서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일하며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교과서처럼 모범적이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지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최고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건가? 유진그룹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뜻인가?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희미하게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주인이 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다. 다만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그 당당한 대답에 지훈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의 권위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마치 그의 의도를 시험이라도 하는 듯 보였다. 이 여자는 절대 평범한 신입사원이 아니다. 그의 확신은 더욱 굳어졌다. 한편 유진그룹의 2인자이자 부회장인 박태석은 최근 강지훈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박태석은 수십 년간 유진그룹에 몸담으며 선대 회장을 모셨던 인물로 누구보다 그룹의 생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이 총수 자리에 오른 이후 단 한 번도 사적인 감정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이상한 소문이 그의 귀에 들려왔다. 총수가 직접 기획팀의 신입 여직원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가십으로 치부했지만 오늘 간담회에서 보여준 지훈의 모습은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강지훈이 특정 직원, 그것도 신입 여직원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박태석은 자신의 비서를 조용히 불렀다. 기획팀의 한서연이라는 직원, 한번 알아봐. 너무 티나지 않게, 조용히. 그는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강지훈이라는 완벽해 보이는 경쟁자의 작은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그 균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번뜩였다. 그는 오랫동안 유진그룹의 주인이 될 날을 기다려왔다. 강지훈의 아버지 선대 회장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결국 모든 것은 그의 아들에게 돌아갔다. 그는 그 굴욕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무엇이든 간에 강지훈의 약점이 될 수 있다면 그는 그것을 철저하게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간담회가 끝나고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지훈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서연과의 짧은 만남은 더 많은 의문만을 남겼다. 그녀의 당당함, 흔들림 없는 눈빛, 그것은 분명 평범한 20대 여성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를 위해 자신을 철저하게 단련해온 사람 같았다. 그는 다시 최 실장을 호출했다.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거다. 이제부터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이용해. 국내 최고의 해결사라도 고용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나는 그녀의 진짜 과거를 알아야겠다. 그녀가 누구의 딸이고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그녀의 인생에서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는 시간들을 찾아내 지훈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나 의심이 아니었다. 생존의 문제였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적이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 바로 아들 민준을 통해 그의 성벽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만 했다. 그래야만 아들을, 그리고 자신과 유진 그룹을 지킬 수 있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들 속 어딘가에 한서연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기꺼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파편들은 곧 거대한 폭풍이 되어 강지훈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것이었다. 박태석 부회장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자신의 수족과도 같은 김 비서가 내민 서류를 말없이 넘겨보고 있었다. 서류의 내용은 간단했다. 기획팀 신입사원 한서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흠결도 특이점도 없는 평범한 인물. 하지만 수십 년간 권력의 중심에서 암투를 벌여온 박태석의 동물적인 감각은 이 평범함 뒤에 거대한 무언가가 숨어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강지훈이 저런 여자에게 집착할 리가 없었다. 그 얼음 같은 인간이 흔들렸다면 그 이유가 결코 간단할 리 없었다. 그는 강지훈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지만 상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섣불리 움직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사람을 붙여. 박태석이 나직이 명령했다. 회사 내 감시망으로는 부족하다. 그림자들을 움직여. 강지훈과 한서연 두 사람의 모든 것을 파악해.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심지어 편의점에서 껌 하나를 사는 것까지 전부 보고하도록. 특히 두 사람이 접촉하는 순간을 놓쳐서는 안 돼. 김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림자들은 유진그룹의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었다. 박태석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법과 윤리의 경계선에서 움직이는 자들이었다. 그들을 움직인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박태석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강지훈, 내 놈의 완벽한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구나. 내가 그 균열을 어떻게 파고드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같은 시각, 강지훈은 자신이 고용한 해결사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고 있었다. 국내 최고라 불리는 인물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곤혹스러움이 묻어나왔다. 회장님, 정말 이상합니다. 이 여자의 과거는 마치 백지와도 같습니다. 흔한 동창생 한 명 제대로 연락하는 이가 없고 과거 거주지 이웃들은 그녀를 희미하게 기억할 뿐입니다. 모든 기록이 합법적이지만 그 안에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 전문적으로 그녀의 과거를 지워버린 것 같습니다. 지훈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다. 지워버린 과거. 그렇다면 그 과거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가 절망감에 휩싸이려던 순간 해결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아주 작은 흔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말해. 지훈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다. 그녀의 학력 기록을 역추적하던 중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파일의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그녀가 스위스의 한 예술학교에 단기 유학을 신청했다가 취소한 기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기입니다. 회장님의 사모님, 고 윤서아님께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그 말은 망치처럼 지훈의 머리를 내리쳤다. 스위스, 아내, 그리고 한서연. 결코 우연일 수 없는 세 개의 조각. 게다가 한서연의 공식적인 기록에서 그 시기를 포함한 약 3년간의 행적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마치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직접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그날 오후 한서연은 비서실에 호출을 받았다. 총수가 개인적으로 찾는다는 말에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의 집무실이 있는 최고층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가 안내된 곳은 집무실이 아니었다. 최민호 실장은 그녀를 전용 엘리베이터에 태워 펜트하우스에 위치한 비밀스러운 접견실로 이끌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정영이 아찔하게 펼쳐진 그곳에는 강지훈이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등 뒤에 그녀를 향해 있었다. 앉지. 지훈이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듯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서연은 말없이 그가 가리키는 소파에 앉았다. 지훈이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당신, 정체가 뭐지? 그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다. 그 안에는 그녀의 만들어진 이력서와 함께 스위스 유학 기록의 파편이 담겨 있었다. 내 아들과 마주친 것도, 내 아내가 다녔던 학교 근처를 맴돈 것도, 그리고 내 아내와 그토록 닮은 얼굴을 하고 유진그룹에 나타난 것도 전부 우연이라고 할 생각인가? 한서연의 시선이 서류에 잠시 머물렀다. 그녀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다시 평정을 되찾고 고개를 들었다. 무엇을 알고 싶으신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 태연한 태도에 지훈은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내 입으로 직접 말해. 누구의 사주를 받고 여기에 들어왔지? 원하는 게 돈이야. 아니면 유진그룹의 정보인가? 말해. 그의 고함 소리가 방 전체를 울렸다. 하지만 한서연은 여전히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연민의 빛마저 감돌았다. 총수님,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세상에는 파헤치지 않는 편이 모두에게 더 나은 진실도 있습니다. 특히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다면 말이죠.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더 이상 다가오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 지훈은 실소했다. 지금 날 협박하는 건가? 고작 당신 따위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큰 그림자가 그녀의 몸을 완전히 뒤덮었다. 내일 당장 당신을 해고할 수도 있어. 이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 당장 경찰에 넘겨서 당신의 그 깨끗한 과거를 낱낱이 파헤쳐 줄 수도 있지. 그의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을 가진 남자였다. 그러나 한서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마주보았다. 두 사람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해고보다, 경찰보다 더 무서운 것들도 있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청은망은과도 같았다. 총수님께서 잃은 것이 아내분이라면 저는 제 인생 전부를 잃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무서운 게 없죠.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지훈을 스쳐 지나갔다. 지훈은 차마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스쳐 지나간 깊은 슬픔과 절망이 그의 발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인생 전부를 잃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녀 역시 그의 아내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는 혼란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한편 그들이 만났던 펜트하우스에서 멀지 않은 건물의 옥상에서 한 남자가 고성능 망원 렌즈로 그들의 만남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박태석 부회장의 그림자였다. 그는 즉시 박태석에게 보고했다. 두 사람 만났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태석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판은 짜여졌다. 강지훈과 정체불명의 여자, 그리고 그들 주위를 맴도는 어두운 그림자.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박태석은 강지훈과의 대면 이후 한서연이 보인 태연함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했다. 그는 그녀를 직접 압박해보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진짜 얼굴을 보려면 껍질을 벗겨낼 충격이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겁만 줘. 다치게 하지는 말고. 그저 평범한 여자라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정도로만. 그리고 그 반응을 똑똑히 지켜봐.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낼 단서가 될 테니. 그의 계획은 간단했다. 어두운 밤길, 외진 주차장. 2명의 건장한 남자. 겁에 질린 여자가 소리치며 도망가거나 핸드백을 넘겨주며 목숨을 구걸하는 그림. 그것이 그가 예상한 시나리오였다. 그날 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한서연의 발걸음이 지하 주차장의 희미한 불빛 아래로 향했다. 인적이 드문 시간,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만이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녀가 자신의 차에 거의 다다랐을 때 어둠 속에서 2개의 그림자가 나타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가씨, 잠깐 우리랑 얘기 좀 할까? 노골적인 위협이 담긴 목소리. 그들은 천천히 거리를 좁혀왔다. 서연은 겁에 질린 듯 뒷걸음질 쳤다. 벽에 등이 닿자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남자들의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이 막 손을 뻗치려는 순간이었다. 공기가 바뀌었다. 겁에 질려 떨고 있던 여자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했다. 남자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기 직전 그녀의 몸이 스프링처럼 튀어올랐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남자의 얼굴을 후려쳤다. 비명과 함께 남자가 뒤로 물러서는 사이 그녀는 다른 남자의 급소를 하이힐로 정확하게 걷어찼다.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남자가 쓰러졌다. 첫 번째 남자가 고통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자 그녀는 몸을 낮춰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육중한 몸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남자의 관절을 꺾어버렸다. 주차장에는 남자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이 가득 찼다. 서연은 헝클어진 머리를 한번 쓸어 넘기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 모든 광경은 주차장 기둥 뒤에 주차된 검은색 밴 안에서 고스란히 촬영되고 있었다. 그들은 최민호 실장이 한서연의 신변 보호를 위해 붙여놓은 경호팀이었다. 그들 역시 박태석의 부하들처럼 연약한 여자가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하고 막차에서 내리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저것은 단순한 호신술이 아니었다. 급소를 정확히 노리는 간결하고 치명적인 기술. 군인이나 특수요원들이 사용하는 전문적인 격투술이었다. 경호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최민호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실장님, 보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고를 받은 강지훈은 수화기를 든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충격, 그리고 서늘한 확신. 그의 예감이 맞았다. 한서연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위험은 현실이 되어 그녀를 위협하고 있었다. 누군가 그녀를 해치려 하고 있다. 그 배우가 박태석일 것이라는 심증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 그녀가 살아있어야만 모든 비밀을 파헤칠 수 있고
아내의 죽음에 대한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아들을 지키려는 부성애와 아내를 잃은 남자의 분노, 그리고 정체 모를 여자에 대한 기묘한 보호 본능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다음 날 지우는 한서연을 다시 호출했다. 이번에는 그의 집무실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경호팀의 보고서와 사진들을 내밀었다. 이게 당신이 말한 평범한 삶인가? 서연은 사진을 보고도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어젯밤 일은 유감입니다. 하지만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날이 서 있었다. 착각하지 마. 당신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야. 당신이 품고 있는 비밀을 지키려는 거지. 당신이 죽어버리면 모든 게 끝나니까. 지훈은 차갑게 쏘아붙였다. 오늘부터 내 경호원들이 당신을 24시간 따라다닐 거다. 내 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거부할 권리는 없어. 이건 명령이야.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의 결정은 절대적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1년 만에 아내의 유품이 보관된 드레스룸의 문을 열었다. 아내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공간. 그는 그동안 고통스러워서 외면했던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한서연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면 분명 아내의 죽음과도 연관이 있을 터.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아내가 아끼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았다. 보석함, 일기장, 앨범. 모든 것이 평온하고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만을 담고 있었다. 그가 허탈한 마음에 돌아서려던 순간 선반 구석에 놓인 작은 오르골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가 아내에게 처음으로 선물했던 것이었다. 그는 무심코 오르골을 열었다.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오르골 밑바닥의 무게감이 미세하게 달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쪽을 더듬었다. 손가락 끝에 작은 틈이 느껴졌다. 숨겨진 공간이었다. 그는 작은 칼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바닥을 들어 올렸다. 그 안에는 먼지에 덮인 작은 열쇠 하나와 곱게 접힌 쪽지가 들어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다. 아내의 익숙한 필체였다. 지훈 씨,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게 된다면 그건 내가 실패했다는 뜻이겠죠. 이 열쇠는 서연이를 위한 거예요. 부디 내 동생을 지켜줘요. 유진그룹의 누구도 믿지 마요. 특히 PT. 그가 알고 있어요. PT. 박태석, 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아내의 경고, 동생 서연,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박태석. 그렇다면 아내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이었다. 박태석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혹은 아내가 무언가를 알아챘기 때문에 그녀를 죽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아내의 쌍둥이 동생인 한서연마저 노리고 있었다. 지훈의 눈에 이글거리는 불꽃이 타올랐다. 슬픔과 그리움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손안의 작은 열쇠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이것이 아내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복수를 위한 첫걸음이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은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진실 찾기가 아니었다. 피를 부르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강지훈의 서재에는 얼음 같은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의 손에는 아내가 남긴 작은 열쇠와 쪽지가 들려 있었다. PT, 그가 알고 있어요. 아내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의 심장에 박힌 파편이 되어 숨을 쉴 때마다 고통과 분노를 자아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는 즉시 최민호 실장을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거세된 채 기계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이 열쇠에 맞는 금고를 찾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을 뒤져서라도 합법적인 방법이든 그게 아니든 상관없어.
오늘 밤 안으로 결과를 가져와. 그의 명령에 최 실장은 질문 없이 고개만 숙였다. 총수의 눈에서 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결의를 읽었다. 최민호 실장이 움직이자 유진그룹에 보이지 않는 힘이 거대한 기계처럼 작동하기 시작했다. 국내 최고의 금융보안 전문가, 자물쇠 장인, 그리고 뒷세계의 정보원들까지 총동원되었다. 열쇠의 형태와 재질, 미세한 마모 흔적까지 분석한 결과 그것이 수십 년 전 합병으로 사라진 한 구식 은행에서 사용되던 모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수색 범위는 급격히 좁혀졌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최 실장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왔다. 찾았습니다. 유진그룹이 10년 전 인수한 SNC 은행에 폐쇄된 지점입니다. VIP 고객들의 개인 금고 중 일부가 아직 이전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직접 그곳으로 향했다. 도심 한복판에 유령처럼 버려진 건물은 시간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스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점장의 안내에 따라 그는 지하의 거대한 금고실로 향했다. 육중한 강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자 수백 개의 개인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우는 아내의 금고번호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아 넣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과거의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그의 예상과 달리 서류 뭉치나 현금 다발 같은 것은 없었다. 오직 낡은 가죽으로 장정된 일기장 한 권과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그는 금고를 가지고 저택의 서재로 돌아왔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그만의 공간에서 그는 마침내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했다. 먼저 사진을 집어들었다. 해맑게 웃고 있는 두 명의 어린 소녀. 누가 봐도 일란성 쌍둥이였다. 한 명은 그의 아내 윤서아,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한서연이었다. 서연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하자 그의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아내의 익숙한 글씨체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첫 장은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반쪽, 쌍둥이 동생 서연을 찾았다는 내용이었다. 고아로 자라며 힘든 삶을 살아온 동생에 대한 애틋함과 미안함이 행간마다 묻어났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일기장의 분위기는 점차 어두워졌다. 서연은 아내와 달리 세상의 냉혹함을 일찍부터 깨우친 아이였다. 날카로운 통찰력과 생존 본능을 지닌 서연은 언니인 서아가 몸담고 있는 유진그룹의 재무제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서아는 처음에는 동생의 의심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아버지의 회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연이 집요하게 파고들자 거대한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태석 부회장이 유령 자회사를 통해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아내의 글씨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세어연이가 위험하다. 박 부회장이 우리를 눈치챈 것 같다. 어젯밤 그가 나를 찾아왔다. 나를 서연이로 착각한 것 같았다. 그 눈빛을 잊을 수 없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는 듯한 그 오만한 눈빛. 나는 서연이가 모은 증거들을 안전한 곳에 숨겼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지훈 씨가 이 일기장을 발견해 주기를. 그 사람만이 서연이를 지켜줄 수 있을 테니까. 그것이 아내의 마지막 일기였다. 그 아래에는 다급하게 휘갈겨 쓴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다. 그가 오고 있어. 서연이를 지켜야 해. 지훈은 일기장을 덮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활화산 같은 분노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는 속았고
철저히 기만당했다. 아내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박태석에 의한 계획된 살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바로 곁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일에 미쳐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자신에 대한 혐오감과 박태석에 대한 증오심이 그의 영혼을 잠식했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한서연이 왜 유진그룹에 들어왔는지, 왜 그토록 자신을 경계했는지. 그녀는 복수를 위해, 그리고 언니가 지키려 했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그의 아내가 연약한 화초였다면 한서연은 그 화초를 지키기 위해 독을 품은 가시덤불이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막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쌍둥이 자매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지만 그 눈은 강철보다도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다. 한서연을 만나야 한다. 그녀와 손을 잡아야 한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아내가 목숨과 맞바꿔 지키려 했던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진실을 찾는 여정은 끝났다. 이제 정의와 복수를 위한 사냥이 시작될 차례였다. 그는 최민호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서연 씨, 지금 당장 내게 데려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지훈의 경호원들이 한서연을 찾아낸 곳은 그녀의 오피스텔이 아니었다. 그들은 수소문 끝에 시내 외곽의 한 낡은 도서관, 향토 역사 자료실 구석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산더미 같은 자료에 둘러싸인 채 10년 전 지역 신문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박태석의 고향, 그의 초기 사업 행적과 관련된 기사들이었다. 경호원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서자 그녀는 놀란 기색 없이 고개를 들었다. 마치 그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굳은 표정의 경호원에게 그녀는 말없이 읽고 있던 자료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음을 그녀는 직감했다. 이제 모든 것을 걸고 단판을 지을 때였다. 다시 찾은 펜트하우스의 접견실. 하지만 분위기는 180도, 80도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살얼음판 같던 긴장감 대신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를 위압적으로 내려다보는 대신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아내의 일기장과 쌍둥이 자매의 낡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신문 도구가 아니라 함께 공유해야 할 비극의 증거였다. 한서연이 자리에 앉자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와 차가운 분노로 잠겨 있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서아의 쌍둥이 동생이라는 것. 그리고 당신 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그는 천천히 지난 며칠간 알아낸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내가 남긴 일기장과 열쇠, 박태석의 이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눈먼 남편이었는지에 대한 자책까지. 그의 고백이 끝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당신 언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당신을 의심하고 위협했던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유진그룹의 얼음 황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머리를 숙여본 적 없는 남자의 진심 어린 사과였다. 그 순간 강철 같던 한서연의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지난 1년간 언니의 복수를 위해 독하게 버텨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일기장이 채우지 못한 과거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해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남다른 재능을 눈여겨본 국가기관에 스카우트되어 비밀 요원으로 활동했던 사라진 몇 년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조직을 떠났고 기적처럼 언니 서아를 만났다고 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도 짧았다. 언니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살인임을 알았다. 언니가 박태석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혼자였습니다. 회장님까지 연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유진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가 숨겨둔 증거를 찾아 제 손으로 박태석을 끌어내릴 생각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같은 사람을 잃은 슬픔, 그리고 같은 사람을 향한 분노가 그들을 하나의 끈으로 묶어주고 있었다. 지훈이 먼저 그 침묵을 깼다. 그의 눈은 이제 복수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박태석은 내 아내를 빼앗아갔습니다. 나는 그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겁니다. 그의 선언에 서연이 눈물을 닦고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제 유일한 가족을 죽였습니다. 저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겁니다. 더 이상 총수와 직원, 의심과 경계의 관계는 없었다. 그들은 이제 같은 목표를 가진 동맹이었다. 비록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섞이기 힘든 두 사람이었지만 운명은 그들을 공동 운명체로 만들었다. 그들은 즉시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다. 박태석은 교활하고 힘있는 상대였다. 수십 년간 정재계에 뿌리내린 그의 인맥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섣불리 공격했다가는 역으로 당할 것이 뻔했다. 언니가 증거 원본을 숨겼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장소는 저도 모릅니다. 일기장은 상황을 알리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을 뿐 진짜 칼은 다른 곳에 있어요. 서연이 말했다.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목표가 되었다. 박태석이 모르게,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아내이자 언니였던 윤서아가 남긴 마지막 비수를 찾아내야만 했다. 이제부터는 치밀한 심리전이자 서로의 수를 읽어야 하는 고도의 고양이와 쥐 게임이 시작될 터였다. 그들은 사냥꾼이 되어 아직 자신이 사냥감인 줄 모르는 쥐를 덫으로 몰아야 했다. 이야기가 길어지자 서재에는 어둠이 내렸다. 지우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한쪽에 있는 작은 방으로 서연을 안내했다. 그곳은 민준의 놀이방이었다. 아이는 소파 구석에서 인형을 안고 잠들어 있었다. 민준이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의 본능이 당신을 알아본 거죠. 어쩌면 서아가 아이를 통해 우리에게 길을 알려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서연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언니를 꼭 닮은 조카.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이유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잠결에 뒤척이던 아이가 나지막이 잠꼬대를 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의 눈시울이 다시 한번 붉어졌다. 그들은 잠든 아이를 사이에 두고 말없이 서로의 결의를 확인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절대로 질 수 없었다. 강지훈의 저택 깊숙한 곳,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전략 상황실은 차가운 푸른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박태석의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어 떠 있었다. 그의 인맥, 자금 흐름, 성격적 약점, 오만함, 탐욕, 그리고 편집증에 가까운 의심. 강지훈과 한서연은 며칠 밤낮으로 그의 모든 것을 분석했다. 결론은 하나였다. 박태석은 늙고 교활한 뱀이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독리에 물릴 뿐이었다. 그를 잡으려면 그가 스스로 굴 밖으로 기어 나오게 만들어야 했다. 그의 탐욕을 자극하고 의심을 증폭시켜 스스로 이성을 잃고 덫에 걸려들게 만들어야 했다. 미끼가 필요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은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박태석이 제 언니가 숨긴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해요. 그가 존재한다고 믿는 바로 그 결정적 증거를 말이죠.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그들은 언니의 일기장에 언급된 정보를 바탕으로 박태석의 비자금 내역 일부가 담긴 가짜 회계 장부 파일을 만들기로 했다. 지우는 그룹 내 최고의 사이버 보안팀을 동원했다. 물론 팀원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서연은 자신의 정보 요원 시절 경험을 살려 파일 곳곳에 전문가도 속아 넘어갈 만한 흔적과 암시를 심어 놓았다.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처럼 더 엄청난 정보가 숨겨져 있음을 암시하는 치밀한 미끼였다. 이제 이 미끼의 존재를 박태석의 귀에 흘려 넣어야 했다. 지훈이나 서연이 직접 움직일 수는 없었다. 그들은 박태석에게 억울하게 해고당한 뒤 복수심에 불타는 그의 옛 부하 직원을 찾아냈다. 서연은 그에게 비밀리에 접근했다. 거액의 보상과 신분 보장을 약속받은 남자는 기꺼이 미끼 역할을 수락했다. 며칠 후 남자는 박태석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는 한 기자와 우연을 가장해 술자리를 가졌다. 그는 술에 취한 척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박 부회장의 비리가 담긴 USB를 가지고 비싼 값에 팔려고 한다는 정보를 흘렸다. 그는 서연이 알려준 대로 장부 속에 몇몇 구체적인 거래 내역까지 언급하며 정보의 신빙성을 더했다. 보고를 받은 박태석의 첫 반응은 의심이었다. 하지만 정보원이 전해온 거래 내역은 자신과 최측근 몇 명만이 아는 내용이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윤서아, 그리고 그녀의 쌍둥이 동생 한서연. 놈들이 생각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던 것이다. 그가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망령이 그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그는 한서연이 가진 USB가 진짜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불안과 분노가 들끓었다. 감히 일개 여직원 따위가 자신을 상대로 거래를 하려 든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를 잡아 족치고 싶었지만 USB의 행방을 알기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지훈과 서연은 박태석이 미끼를 물었음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에 돌입했다. 지훈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자회사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 경영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다. 그의 시선은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있는 박태석에게 잠시 머물렀다. 특히 S&C 인더스트리는 더 철저하게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자금 흐름에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요. S&C 인더스트리. 박태석이 비자금을 세탁하는 핵심 통로였다. 그 이름이 지훈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박태석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한서연이 증거를 강지훈에게 넘겼고 강지훈이 감사를 통해 자신을 압박해 들어온다고 그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사방이 막혔다고 판단한 박태석은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 그의 오만함은 위기 속에서 최악의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강지훈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잡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바로 그의 아들 강민준. 아이만 손에 넣는다면 한서연에게서는 USB를, 강지훈에게서는 감사 중단을 얻어낼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아이를 데려와 조용하고 깨끗하게. 누구도 다치게 하지 마. 아이는 중요한 협상 카드니까. 그는 자신이 아직 이 게임의 지배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명령을 내리는 순간 지훈의 전략 상황실 스크린에 붉은 경고등이 켜졌다. 서연이 과거 인맥을 통해 박태석의 통,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략 상황실의 스피커에서
최민호 실장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스크린에는 박태석의 그림진 제, 그림자들이 민준이 머무는 별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위성 영상으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었다. 강지훈과 한서연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예측대로 박태석은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수를 선택했다. 모든 것은 그들이 짜놓은 판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민준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고 별장에는 아이 대신 수십 명의 전직 특수부대 출신 경호원들이 매복해 있었다. 그곳은 아이를 위한 별장이 아니라 늙은 뱀을 잡기 위한 거대한 덫이었다. 민준이는 괜찮을까요? 서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도 아이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다. 지우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그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하고 단단했다. 걱정하지 마요. 내가 당신 언니에게는 좋은 남편이 못 됐지만 민준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좋은 아버지가 될 겁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슬픔과 분노로 시작된 위태로운 동맹은 이제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연대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박태석의 부하들은 프로였다. 그들은 별장의 외부 경비를 소리 없이 무력화시키고 유령처럼 안으로 잠입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사냥감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집안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들은 2층에 위치한 아이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침대 위 이불이 아이의 형태로 동그랗게 부풀어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순조로웠다. 리더가 부하들에게 손짓을 보내며 침대로 다가가는 순간 등 뒤에서 육중한 철문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동시에 방 안의 모든 조명이 켜지며 눈을 멀게 할 듯한 빛을 쏟아냈다. 환영한다, 개자식들아.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지훈의 경호팀장이었다. 그의 뒤로 방 안곳곳에 숨어있던 경호원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다. 박태석의 부하들은 당황했다. 그들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일방적인 제압이 시작되었다. 좁은 공간에서 벌어진 격투는 짧고 격렬했다. 총성이 울리지 않았을 뿐 그것은 전쟁이나 다름없었다. 경호원들은 지체 없이 상대방의 관절을 부수고 숨통을 끊어놓았다.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유진그룹의 평범한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비밀 요원, 언니의 복수를 위해 돌아온 그림자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처럼 유연하면서도 칼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분노를 에너지 삼아 아이를 위협한 자들을 차례로 쓰러뜨렸다. 이 모든 상황은 지훈이 있는 상황실 스크린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자신의 부하들이 적들을 제압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주먹을 쥔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잠시 후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박태석의 부하들은 모두 비참한 모습으로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별장으로 향했다. 아이의 방에 들어서자 피 냄새와 화약 냄새 대신 짙은 패배의 공기가 가득했다. 그는 무릎 꿇린 괴한들의 리더 앞에 섰다. 박태석은 어디에 있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남자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훈을 올려다보며 입을 열기를 거부했다. 지훈은 말없이 옆에 있던 경호원의 권총을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남자의 허벅지를 쏘았다. 비명소리가 방을 울렸다. 다시 묻지. 박태석은 어디에 있나? 지훈의 눈에는 자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법과 질서를 따르는 기업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극심한 고통과 공포에 굴복한 남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외곽 3번 국도 폐창고. 거기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우는 총을 바닥에 던졌다. 그는 최민호 실장에게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을 수습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상처가 나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갑시다. 서연이 먼저 말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러.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별장을 빠져나와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차는 굉음을 내며 밤의 어둠을 뚫고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단 하나, 박태석이 기다리고 있는 폐창고였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두 사람의 복수는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밤의 어둠을 가르며 도착한 폐창고는 거대한 짐승의 시체처럼 스산하게 서 있었다. 차가운 밤비가 낡은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며 장송곡처럼 음산한 소리를 냈다. 박태석은 창고 안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아이만 도착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강지훈을 협박해 감사를 멈추고 한서연에게서 증거를 빼앗아 영원히 묻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의 오만한 상상은 육중한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는 순간 산산조각 났다. 그곳에 서 있는 것은 그의 부하들과 겁에 질린 아이가 아니었다. 차가운 분노에 휩싸인 강지훈과 그보다 더 차가운 눈빛의 한서연이었다. 박태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내 놈들이 어떻게... 그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다. 지우는 대답 대신 손에 든 휴대폰 화면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그의 그림자들이 경찰에게 체포되어 끌려가는 모습이 라이브로 중계되고 있었다. 게임은 끝났다, 박태석. 지훈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박태석의 남은 부하들이 총을 꺼내 들었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충성심이 아닌 패배자의 절망만이 가득했다. 박태석은 허탈하게 웃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제국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자 그의 안에서 억눌려 있던 모든 것들이 터져 나왔다. 공포는 광기 어린 분노로 변했다. 그래, 내 놈 말이 맞아. 게임은 끝났지. 그가 포효했다. 하지만 승자는 내가 될 수도 있었어. 내 놈의 아비가, 그리고 내 놈이 내 것을 훔쳐가지만 않았어도 이 유진그룹은 처음부터 내 것이었어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묵혀온 질투와 열등감이 독처럼 배어나왔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선대 회장의 눈을 속여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어떻게 강지훈의 눈 밑에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는지 자랑처럼 떠들어댔다. 그것은 패배자의 변명이자 악인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래서 내 아내를 죽였나? 지훈이 얼음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 질문에 박태석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내 아내, 윤서아, 그 여자는 그냥 재수가 없었을 뿐이야. 내 목표는 그 여자가 아니었어. 그의 손가락이 한서연을 가리켰다. 전연이었지. 감히 내 뒤를 캐고 다니던 그 맹랑한 계집. 나는 전연이 운전하는 줄 알고 브레이크에 손을 댔던 거다. 그런데 죽은 건 멍청한 내 아내였더군. 뭐 어차피 마찬가지 아닌가? 쌍둥이라며 하나를 죽이면 다른 하나도 겁먹고 도망갈 줄 알았지. 그 잔인한 고백은 비수가 되어 지훈과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언니가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는 끔찍한 진실. 지훈은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 모든 순간을 위해, 이 자백을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으니까.
박태석은 몰랐다. 서연의 옷깃에 달린 작은 브로치가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녹음 장치라는 것을. 그의 광기 어린 목소리, 자신의 입으로 떠벌리는 모든 범죄 행각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물증보다도 확실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박태석은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나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듯 했다. 그는 허망한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이내 품속에서 작은 권총을 꺼내들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 놈이라도 데리고 가야겠다. 강지훈.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한서연의 몸이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그녀는 박태석의 손목을 꺾어 총을 떨어뜨리고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거구의 박태석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수십 개의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울려 퍼졌다. 최민호 실장의 연락을 받은 경찰 특공대가 창고를 완전히 포위한 것이었다. 움직이지 마. 총 버려. 섬광탄이 터지고 중무장한 대원들이 순식간에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박태석의 남은 부하들은 저항 한번 못하고 제압당했다. 차가운 수갑이 박태석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강지훈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저주가 담겨 있었지만 지훈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텅 빈 공허함과 지독한 피로감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다. 한 형사가 지훈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물었다. 지훈은 대답 대신 서연이 건네준 녹음 장치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당신들이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비에 젖은 창고 입구에 나란히 선 지훈과 서연은 말없이 경찰차의 행렬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번쩍이는 경광등 불빛이 두 사람의 지친 얼굴 위로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박태석의 제국이 무너진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유진그룹은 거대한 폭풍을 맞았다. 수십 년간 뿌리내린 부패의 고름을 짜내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강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그룹의 개혁을 맡겼다. 과거에 얼음 황제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는 더 이상 제국의 군주가 아니라 상처 입은 배를 이끌고 새로운 항해를 준비하는 책임감 있는 선장이 되어 있었다. 위기 속에서 보여준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세상은 비난 대신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다. 유진그룹은 혹독한 수술 끝에 더욱 단단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진정한 변화는 회사 밖 그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일에 미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정시에 퇴근했고 주말에는 아들 민준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1년 넘게 닫혀있던 아이의 마음은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열리고 있었다. 아이는 다시 말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빠, 이모 같은 단어들을 겨우 내뱉었지만 이제는 제법 긴 문장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알게 되었다. 지훈은 난생 처음으로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함께 블록을 쌓으며 성을 만들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는 진심으로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텅 비어있던 거대한 저택에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서연이 있었다. 박태석이 체포된 후 그녀는 조용히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고 이제 그녀는 언니의 흔적이 남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민준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이모이자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언니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언니가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어주었다. 아이는 그런 그녀를 통해
한 번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던 엄마의 온기를 느꼈다. 서연의 존재는 차갑고 삭막했던 저택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지훈과 민준, 두 남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훈과 서연의 관계는 정의하기 힘든 것이었다. 그들은 연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상처와 슬픔을 공유했고, 그저 가족이라고 하기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도 애틋했다. 그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죽은 윤서아가 있었다. 그들은 밤늦도록 함께 차를 마시며 서아에 대한 추억을 나누곤 했다. 지훈은 자신이 몰랐던 아내의 새로운 모습을 서연을 통해 발견했고, 서연은 지훈을 통해 자신이 함께하지 못했던 언니의 행복했던 시간을 전해 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들의 관계는 비극 속에서 피어난 기적과도 같았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그보다 더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주말 오후, 세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교회의 공원 묘지를 찾았다. 윤서아의 묘 앞 하얀 국화꽃들 사이로 사진 속 그녀가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로 그들을 맞고 있었다. 민주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고른 들꽃 한 다발을 묘비 앞에 놓았다. 그리고 수줍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 민준이에요. 이모랑 아빠랑 같이 왔어요. 이제 저 말 잘해요. 밥도 잘 먹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로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지훈과 서연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훈은 묘비 속 아내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서아야, 보고 있어. 내가 너무 늦게 철이 들었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당신이 남겨준 두 사람, 이제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 그러니 당신도 그곳에서는 부디 평안하기를. 서연 역시 언니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다. 언니, 나 이제 괜찮아. 언니가 나에게 보내준 새로운 가족들이 있으니까. 언니 목까지 내가 민준이 곁에서 좋은 이모가 되어줄게. 약속해. 그들의 인사는 슬픈 작별이 아니었다. 남겨진 자들이 떠나간 사람에게 보내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약속이었다. 그때 부드러운 가을바람이 불어와 세 사람을 감쌌다. 마치 하늘에 있는 그녀가 괜찮다고, 힘내라고 대답해주는 것만 같았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품에 기댔다. 민주는 두 사람의 가운데로 다가와 한 손으로는 아빠의 손을, 다른 한 손으로는 이모의 손을 꼭 잡았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나란히 서서 자신들을 비추는 따스한 햇살을 마주하고 있었다. 비극과 상실의 긴 터널을 지나 그들은 마침내 새로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서 있었다. 그들 앞에는 불확실하지만 분명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한 가족의 새벽이 그렇게 고요히 시작되고 있었다.